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잘 지내셔야 합니다. 네, 건강, 특히 몸과 마음의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일도 정말 편안한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들이 함께 토끼 사냥 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 거기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샌드위치 하나만 더 줘. 그러면 잘할게. 피터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게. 이건 내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은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알 것이다.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기차 바퀴 소리가 훨씬 커진다. 어른들은 창문을 내리고 가죽 손잡이를 붙잡는다. 기차 안은 램프가 켜지고 갑자기 깜깜한 밤이 된다. 지방의 완행열차를 타고 갈 때는 램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희뿌연 연기가 유리창 밖의 어둠 속에 퍼져간다. 터널 벽에 파란색 불빛이 보인다. 기차 움직이는 소리가 다시 한번 바뀌고 여러분은 환하게 탁 트인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어른들은 잡고 있던 가죽 손잡이를 놓는다. 터널 안의 희뿌연 공기로 흐릿해진 창문들은 덜컹거리며 제자리로 올라간다. 이어서 기찻길을 따라 늘어진 전선이 보이고 30m 간격으로 반듯하게 자른 산사나무 울타리 위로 듬성듬성 자라오른 어린 나무들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차 안에서 터널을 지날 때의 광경이다. 그러나 반짝이는 기찻길이 터널 벽 쪽으로 구부러지는 통로에서 미끄러운 자갈길을 직접 걸어 터널을 지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터널 안에는 끈적거리는 물이 흐르고 벽돌은 터널 입구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이나 갈색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끈적대는 초록색이다. 말소리도 햇볕이 내리쬐는 밖에서와는 다르게 들린다. 터널 안이 진흙처럼 어두워질 때까지는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기도 전에 필리스가 보비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치마주름이 50cm가량 찢겨나갔지만 그때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필리스가 말했다. 나 돌아갈래. 여기 있기 싫어. 곧 아주 깜깜해질 거야. 어둠 속에서 걷고 싶지 않아. 오빠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못 가겠어. 피터가 말했다. 바보 뻐꾸기처럼 굴지 좀 마. 나한테 양초 토막이랑 성냥이 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기찻길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이자 기찻길 옆에 전선이 떨리면서 윙윙대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보비가 말했다. 기차다. 상행선, 하행선? 필리스는 보비가 꼭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서 울먹였다. 제발 돌아가자. 보비가 말했다. 겁내지 마. 뒤로 물러서면 안전해. 앞서가던 피터가 소리쳤다. 이리 와. 빨리. 대피소로 가. 달려오는 기차 소리는 주석으로 된 욕조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욕조 가장자리를 발꿈치로 찰 때 들리는 소리보다 훨씬 컸다. 그래도 피터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보비가 그 소리를 들었다. 보비는 얼른 필리스를 대피소로 끌고 갔다. 필리스는 늘 그렇듯이 전선에 걸려 넘어져서 두 다리를 긁혔다. 피터와 보비는 필리스를 대피소 안쪽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어둡고 축축하고 동그랗게 파인 동떨어진 공간에 서 있었다. 기차 소리는 더욱더 요란해져서 아이들은 귀가 멀 것만 같았다. 멀리서 이글거리는 기차 머리등이 더욱 커지고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초록 용이다. 어둡지만 알아볼 수 있어. 웅장한 모습 그대로네. 필리스가 소리쳤지만 돌진해오는 기차 소리가 훨씬 커서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포효하듯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램프가 켜진 객실 창문들이 휙휙 지나갔다.
기차는 연기 냄새와 뜨거운 공기를 왈칵 뿜어내며 터널을 빠져나갔다. 이제 금속성 소리만이 터널 천장을 요란하게 울렸다. 필리스와 보비는 꼭 껴안았다. 피터도 보비의 팔을 붙잡았다. 피터는 나중에 보비가 무서워할까봐 그런 거라고 변명했다. 기차의 꼬리등이 서서히 작아졌고 소리도 차츰 사라졌다. 이내 기차가 터널 입구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바람 소리가 들렸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축축한 터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우와! 아이들이 한꺼번에 낮은 탄성을 질렀다. 피터는 떨리는 손으로 양초 토막에 불을 켰다. 자, 가자. 피터는 헛기침을 몇 번 한 뒤에야 제 목소리를 냈다. 필리스가 물었다. 붉은 셔츠 입은 사냥개가 기찻길에 있었으면 어떡하지? 피터가 말했다. 가서 확인해보자. 필리스가 말했다. 기차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면 안 돼? 그럼 넌 여기서 기다릴래? 보비의 진지한 한마디가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었다. 근데 이게 아이들끼리 하는 그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좀 위험하네요. 그쵸? 아이들이 이 기차가 오가는, 상행선, 하행선의 기차가 오가는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그 놀이를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물론 이 세 아이들이 그 게임에 가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게임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누가 사냥개고 누가 토끼가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세 아이들이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터널이 막혀있는, 기차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터널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아이들이 그 초록용이라고 부르는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터널 안에 지금 이 세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대피소로 지금 아이들이 급하게 대피를 하긴 했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좀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록용이 지나갈 때 필리스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돌진해오는 기차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멀리서 기차 소리를 들어도 얼마나 귀가 아픈데 그걸 가까이에서 정말 기찻길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불빛을 보았으니 얼마나 귀가 찢어져 나갈 것처럼 아팠을까.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다 못해 정말 거대했을까. 정말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런 압력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붉은 셔츠 입은 사냥개가 혹시라도 기찻길에 있었을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찻길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심상치 않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붉은 셔츠 입은 사냥개가 기찻길에 있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대사가 나올 리가 없었겠죠. 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깊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걸어 들어갔다. 피터는 촛불을 높이 들어 길을 밝히며 앞장섰다. 촛농이 피터의 손가락을 타고 옷소매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보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촛농이 흐른 자국이 있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멈춰섰던 곳으로부터 150m쯤 더 나아간 곳에서 피터가 다시 멈췄다. 여보세요 라고 외쳤지만 대답이 없자 피터는 더 서둘러 걸었다. 보비와 필리스가 앞서 가던 피터를 거의 따라잡았을 때 피터가 걸음을 멈췄다. 바로 1m 정도 앞에 아이들이 터널 속에서 그토록 찾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필리스는 붉은색을 보고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행선에 구부러진 자갈길에 붉은 셔츠를 입은 사냥개가 있었다. 소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필리스가 두 눈을 다시 꽉 감으며 물었다.
저 빨간 건 뭐야? 피야? 죽은 거야? 피터가 말했다. 죽었느냐고? 아니야. 붉은색은 그냥 셔츠야. 기절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보비가 물었다.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글쎄, 덩치가 워낙 커서 말이야. 머리에 물을 좀 치켜줘야겠다. 아 참, 물이 없지. 우유는 병째 있는데. 피터가 말했다. 좋아. 기절한 사람의 손을 문질러주는 것도 봤어. 필리스가 말했다. 깃털도 태우던데. 깃털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뭘 하냐? 필리스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때마침 내 주머니에 셔틀콕이 하나 있지. 이거 봐. 셔틀콕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필리스가? 다행이네요. 피터가 붉은 셔츠를 입은 소년의 손을 문질러 주었다. 보비는 소년의 코 밑에서 셔틀콕의 깃털을 하나씩 태웠다. 필리스는 미지근한 우유로 소년의 이마를 문질러 주었다. 모두들 진심을 다해 빠르게 외쳤다. 눈 좀 떠봐. 말 좀 해봐. 제발 말 좀 해보라고. 12장. 집으로 데려온 사냥개. 눈 좀 떠봐. 말 좀 해봐. 제발 말 좀 해보라고. 아이들은 붉은 셔츠를 입은 정신 잃은 소년에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소년은 여전히 두 눈을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터널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보비가 말했다. 우유로 귤을 적셔봐. 기절한 사람 귤을 향수로 적셔주는 걸 봤어. 우유도 아마 괜찮을 거야. 아이들이 소년의 귀를 우유로 적시자 우유가 목을 타고 붉은 셔츠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터널 안은 몹시 어두웠다. 피터가 들고 있던 양초 토막을 납작한 돌 위에 세워놓았는데 이제 거의 다 타서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필리스가 말했다. 제발 눈 좀 떠봐. 제발. 죽은 게 틀림없어. 보비가 말했다. 필리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안 죽었어. 피터가 소년의 팔을 흔들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순간 붉은 셔츠를 입은 소년이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하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감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만해라고 말했다. 필리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안 죽었다. 난 그럴 줄 알았어. 소년이 말했다. 왜 들려다냐? 난 괜찮아. 마셔. 피터가 우유병 입구를 소년의 입에 밀어넣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소년은 피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만 우유를 엎지르고 말았다. 소년이 곧바로 입을 열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피터가 말했다. 우유야. 겁내지 마. 형을 도와주려는 거야. 필리스, 제발 그만 좀 울어. 보비가 상냥하게 말했다. 마셔. 도움이 될 거야. 소년이 우유를 마셨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소년 옆에 서 있었다. 피터가 속삭였다. 잠시 내버려두자. 우유가 핏줄을 타고 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면 곧 나아질 거야. 정말 그랬다. 이제 괜찮아. 어떻게 된 일인지 다 기억나. 소년이 몸을 움직이려다가 신음했다. 맙소사, 다리가 부러졌나 봐. 필리스가 훌쩍이며 물었다. 달리다 넘어졌어? 소년이 화를 내며 말했다. 당연히 아니지.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이 몹쓸 전선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 이런. 정말 아프네.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까지 왜 들어왔니? 피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형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래서 반대쪽 터널로 나오는 모습도 보려고 언덕을 넘어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른 학생들은 다 나왔는데 형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러 왔어. 너희들 참 용감하구나. 피터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 정도쯤이야 뭐. 우리가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겠어? 해볼게. 소녀는 걸어보려고 했지만 겨우 발로만 설 수 있었다. 다친 발은 심하게 질질 끌렸다. 나 좀 다시 앉혀줘. 죽을 것 같아. 아우, 제발 빨리. 소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세 아이들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피터가 말했다. 어떻게 하지? 보비가 재빨리 말했다. 네가 나가서 사람을 불러와.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아봐. 맞아. 그 방법밖에 없겠어. 네가 이 학생 발을 잡아. 나랑 필리스가 머리를 들 테니까. 대피소로 데려가야겠어. 아이들은 소년을 대피소로 옮겼다. 다시 기절한 것이 소년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보비가 말했다. 내가 이 학생이랑 같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장 길게 남은 양초를 들고 빨리 가. 이 초는 얼마 못 갈 거야. 얼른! 내가 누나를 혼자 남겨둔 걸 엄마가 안다면 실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누나랑 필리스가 가봐. 안 돼. 너랑 필리스가 가. 네 주머니 칼은 나한테 주고. 이 학생은 다시 깨어나기 전에 구두를 벗겨야겠어. 피터가 말했다. 우리 지금 잘하는 거겠지? 보비가 재빨리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 학생을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가야겠어? 그건 말도 안 돼. 얼른 서둘러. 피터와 필리스는 서둘러 터널 입구로 향했다. 보비는 어둠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동생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의 단호가 작아진 촛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도원 벽에 산채로 묻혔다던 수녀들도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보비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바보 같은 꼬마 아가씨. 보비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꼬마 아가씨라고 부르면 늘 화가 났다. 그 말 앞에 바보 같은이 아니라 착한이나 멋쟁이나 똑똑한 같은 좋은 말이 붙어도 마찬가지였다. 보비는 자신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와, 근데 이 형이 도대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비한테 이런 바보 같은 꼬마 아가씨. 이거 갑자기 그 최준 그거 생각나는데요. 안녕 꼬마 아가씨 그거 있잖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거. 갑자기 그거 생각났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너무 느끼하다. 그쵸? 미안해요. 이 형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바보 같은 꼬마 아가씨. 이런 대사 너무 좀 느끼한데요, 저는. 보비는 소년의 발치에 있는 깨진 벽돌 위에 작아진 양초를 촛농으로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피터가 주고 간 주머니 칼을 꺼냈다. 그 칼은 칼집에서 꺼내기가 늘 어려웠다. 반페니짜리 동전이 있으면 쉽게 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엄지 손톱으로 열어야 했다. 손톱이 부러지면서 몹시 아팠다. 보비는 소년의 구두끈을 자르고 구두를 벗겼다.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벗기려고 했지만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모양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칼로 양말을 잘라냈다. 보비는 갈색 실로 짠 양말을 벗기며 누가 이 양말을 짰을까 하고 생각했다. 소년의 엄마일까? 소년의 엄마는 지금쯤 소년을 걱정하고 있을까? 다리가 부러진 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 소년의 긴 양말을 다 벗기고 가엾은 다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이 점점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일이 현실이 아닌 듯 했다. 이런 바보 같은 꼬마 아가씨.
보비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 가엾은 다리를 쿠션으로 좀 받쳐줘야겠어. 보비는 필리스와 붉은 플란네 속치마를 찢어 만든 깃발로 기차 사고를 막았던 날을 떠올렸다. 오늘 보비는 흰색 속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도 붉은색 속치마만큼 부드러웠다. 보비는 속치마를 벗었다. 속치마는 정말 쓸모가 많아. 이걸 발명한 사람을 위해 동상을 세워줘야 해. 보비는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자기 목소리라도 어둠 속에서 위안이 되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뭘 세워야 한다고? 누구한테? 소년이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불쑥 물었다. 어머, 정신이 들었구나? 자, 지금부터 이를 꽉 악물고 있으면 많이 아프지 않을 거야. 자, 지금! 보비는 속치마를 접어 만든 쿠션에 소년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보비는 신음하는 소년에게 말했다. 다시 기절하지 마. 부탁이야. 보비는 서둘러 손수건에 우유를 적신 뒤 소년의 아픈 다리 위에 펼쳐놓았다. 아파. 소년이 몸을 움츠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아주 좋아. 보비가 물었다. 이름이 뭐야? 짐. 난 보비야. 넌 여자인데? 맞아. 원래 이름은 로버타야. 그럼 난 보비라고 부를래. 보비. 왜? 너 말고 다른 애들도 있지 않았어? 그래. 남동생 피터와 여동생 필리스. 널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갔어. 이름들이 재미있네. 다들 남자 이름 같아. 사실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너는? 지금 그대로도 좋은걸. 그러니까 내 말은 넌 네가 남자이길 바란 적이 없냐는 거지. 바라지 않아도 넌 당연히 남자지만. 넌 남자 못지않게 용감한걸? 왜 다른 애들이랑 같이 안 갔어? 누군가는 너랑 같이 있어야 하니까. 보비, 넌 정말 용감하구나. 우리 악수하자. 짐이 붉은 셔츠를 입은 팔을 내밀자 보비가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손을 흔들지는 않을게. 그러면 네 몸이 흔들려서 다리가 아플 거야. 너 혹시 손수건 있니? 없을걸? 소년이 주머니를 뒤졌다. 아, 있다. 그런데 왜? 보비는 손수건을 받아서 우유를 적신 뒤 짐의 이마에 얹었다. 와, 좋다. 뭘 적신 거야? 우유, 물이 없어서. 넌 정말 훌륭한 간호사구나. 엄마를 간호할 때 가끔 이렇게 했거든. 물론 그때는 우유가 아니라 향수나 식초 탄 물이었지만. 이제 촛불을 꺼야겠어. 나중에 너를 데리고 터널에 빠져나갈 때 촛불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은 아껴둬야지. 세상에, 넌 모든 걸 꼼꼼히 생각해두는구나. 보비는 입김을 불어 촛불을 껐다. 터널 안이 얼마나 깜깜한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보비, 넌 어둠이 안 무섭니?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별로. 사실은 아주. 우리 손잡자. 소년으로서는 아주 배려 있는 행동이었다. 또래 소년들이 대개 그렇듯 짐도 입맞춤이나 손을 잡는 것 같은 애정 표현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다. 짐은 그런 행동을 연애질이라고 부르며 끔찍히도 싫어했다. 보비는 소년의 크고 거친 손에 자기 손을 맡기고 나니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았다. 소년도 보비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으니 생각보다 그리 거슬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보비는 소년에게 말을 걸고 재미있게 해줘서 잠시라도 고통을 잊게 도와주려고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니 힘들었다.
두 아이 사이에는 곧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가끔씩 괜찮아 보비? 많이 아프지 짐? 가엾어라. 같은 말만 주고받았다. 터널안은 몹시 추웠다. 그래도 우리 보비가 정말 어른처럼, 엄마처럼 이 아이를 짐을 돌봐주고 있네요. 짐도 혼자 아픈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 보비가 있어서 우유에 수건을 적셔서 머리 위에 얹어주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보비가 옆에 있어서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프긴 하지만 아마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 빨리 피터와 필리스가 좀 힘이 될 만한 이 짐을 옮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좀 어른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피터와 필리스는 햇빛을 찾아 멀고 먼 길을 걸어갔다. 촛농이 피터의 손가락에 계속 뚝뚝 떨어졌다. 그 사이 있었던 일들은 모두 덜렁대는 필리스에게 일어났다. 원피스가 전선에 걸려 결국 쭉 찢어지고 구두끈이 풀리면서 바닥에 손과 무릎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필리스가 말했다. 이 터널은 끝이 없나 봐. 터널은 정말 길었다. 피터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계속 가.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끝을 볼 수 있어. 그렇다. 피터의 말은 옳았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힘든 일을 떠올려 보면 피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홍역을 앓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힘든 숙제를 하던 때를 떠올려 보라. 또는 창피한 일을 당하거나 다시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때, 다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 야호! 피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기 터널 끝이 보인다. 검은 종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아. 작은 구멍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터널의 양쪽 가장자리로 파란 빛이 비쳤다. 앞에 자갈길이 펼쳐져 있었다. 공기는 점점 따뜻하고 달콤해졌다. 20걸음쯤 더 걷자 양옆에 초록빛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반가운 황금빛 햇살 속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필리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살아있는 한 다시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토끼 사냥놀이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학생이 200조 명이나 있더라도 싫어. 피터가 늘 쓰는 표현을 빌어 말했다. 바보 뻐꾸기처럼 굴리 좀 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을걸? 난 참 착하고 용감한 것 같아. 네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누나랑 나를 믿고 따라 나섰겠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집이 어디지?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필리스가 기찻길 아래쪽을 가리켰다. 저기 지붕이 보여. 저건 신호소야. 신호원이 일하고 있을 때는 말 시키면 안 돼. 불법이라고. 불법이라도 터널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무서워. 얼른 가보자. 필리스가 기찻길을 따라 달리자 피터도 뒤따라 뛰었다. 신호소는 텅 빈 유치원처럼 조용했다. 신호소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은 너무 뜨거워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아이들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신호원이 벽에 기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입도 벌어져 있었다. 단잠에 빠진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피터가 성난 목소리로 이 신호원을 깨우고요. 신호원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늦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기종이 울리고 전선과 프랭크의 썩끽 소리가 나고 얼굴은 창백해졌고 신호원이 몸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피터는 초특급 떨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원이 고맙다 얘들아. 하나님 고맙다. 너희들이 날 살렸구나.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신호원이 해야 하는 일, 그 신호를 보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험한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있었던 그 토끼 사냥놀이 얘기를 해주면서
터널 안에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붉은 셔츠 입은 학생이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도대체 그 터널 안에는 왜 들어갔냐라고 신호원 아저씨가 화를 내자 피터가 그 학생이 터널에 들어간 까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읽어드릴게요. 글쎄, 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신호소를 떠날 수 없거든. 필리스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알려주세요. 저 너머에 불이 뜬 농장이 있다. 저기 나무들 사이로 연기가 올라오는 데 있지? 저기로 가보렴. 필리스는 신호원의 목소리가 점점 퉁명스러워지는 걸 알아차렸다. 피터가 인사를 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신호원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동전 여러 개를 꺼냈다. 페니가 한가득 있었고 실링 한두 개와 6펜스 은화와 반 크라운이 섞여 있었다. 신호원은 그 중에서 실링 2개를 집어서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받아라. 이걸 줄 테니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필리스가 말했다. 아저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피터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오더니 남자의 손을 탁 쳤다. 손에 있던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말해야만 될 상황이라면 말할 수도 있죠. 가자, 필. 피터는 얼굴을 붉히며 신호소를 나갔다. 필리스는 머뭇거리다가 아직도 미련하게 돈을 내밀고 있는 신호원의 손을 잡았다. 피터 오빠는 그렇지 않더라도 전 아저씨를 용서할게요. 아저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실 거예요. 아니면 이러실 리가 없죠. 사람이 잠이 모자라면 가끔 머리가 이상해진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의 아들이 곧 낫기를 바래요. 그리고 피터가 애타게 소리쳤다. 제가 지금 앞부분을 좀 건너뛰었잖아요. 이 신호원의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잠을 좀 깊이 못 주무셨어요. 일하는 시간에 잠들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막내 아들이 아파서 내가 닷새 동안 한숨도 못 잤다. 폐렴인데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일하는 시간에 잠이 든 것이었다. 내가 일하는 시간에 잤다고 말하고 싶으면 나가서 얼마든지 떠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가 내가 잘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이렇게 좀 핑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차 역무원인데 신호를 줘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위험한 일이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이 기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걸 또 돈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매수하려고 했으니 이 필리스가 말한 대로 글쎄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될까? 그쵸. 나쁜 사람이죠.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다니, 그쵸? 아이들에게. 그래도 우리 필리스하고 피터가 정말 똑똑합니다. 이 말 멋있는데요. 말해야만 될 상황이라면 말할 수도 있죠. 멋진 말이다. 요거 조금 메모해 놓고 싶네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간식은요. 제가 지금 좀 오후 시간이어서 제가 오늘 차는 준비 안 했습니다. 커피는 제가 아침에 마셨고요. 요즘에 건강에 좋다는 간식을 좀 챙겨 먹고 싶어서 견과류, 제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견과류가 따로 있는데 그래도 좀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좀 챙겨 먹고 싶어서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닥터너츠라는 거 이름이고요. 닥터너츠 프리미엄 골드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그 여러 가지의 그 견과류가 섞여 있어요. 아몬드, 캐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피칸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냥 뭐 견과류 맛이에요. 흔히 아시는. 거기에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한 봉씩 가지고 다니면 되는, 제가 좀 손이 작긴 하지만
제 손바닥 크기여서요.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저는 카페에 가서 제 할 일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한 봉지씩 꺼내서 오물오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제품인데요. 얘는 닥터너츠 다크 초콜릿 피칸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비슷한 거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크 초콜릿이 입혀져 있는 아몬드였거든요. 이번에는 그 피칸에 다크 초콜릿 파우더가 묻혀져 있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기를 보니까 이 디말티톨이라는 게 약간 좀 달달한 맛을 내주는 첨가물인가 봐요. 여기에 디말티톨이 22.75%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당뇨를 조금 유발할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마켓컬리 저는 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사는 편인데 그 후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건강한 재료인 줄 알았는데 디말티톨이 들어가 있어서 당뇨인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맛있지만 자주 먹지 않으려고요.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해드렸던 이 닥터너츠는 확실히 그냥 원래 원재료 그대로가 들어가 있는 거라면 얘는 다크 초콜릿이 묻혀져 있고 코코아겠죠. 네, 코코아가 들어가 있고 피칸이 들어있고 그리고 약간 단맛을 내는 거. 근데 사실 먹어보면 단맛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다크 초콜릿의 그 쌉소름한 맛이 나는데 아마 자꾸 이게 땡기는 것이 이 디말티톨이라는 약간 단맛을 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먹었을 때 입에서 달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어쨌든 얘는 그런 성분이 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 되게 비싸요. 이게 8,000원이었나? 근데 5봉지가 들어있었나? 근데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봉투 이거 하나 뜯으면 저 한 자리에서 다 먹고 하루에 정말 3봉지 4봉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가의 간식이긴 한데 양에 비해서 그렇지만 맛있어서 요즘에 열심히 사서 먹고 버리고 진짜 그 한 봉투에 그러니까 한 박스에 5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5봉투가 한 박스인데 거짓말 안 하고 이틀이면 다 먹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껴 먹어서. 제가 그래도 좀 몸에 좋은 간식을 먹자 생각해서 준비한 간식들인데 얘네만 먹는 건 아니니까. 네. 이걸 먹으면서 떡볶이를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근데 제가 또 떡볶이는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지금도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 거. 제 특히나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는 시간이 뭐 새벽 3시, 4시, 5시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잠이 계속 안 들어서 이 채널 저 채널 찾으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거는 그 헤어메스라는 에르메스하고 좀 비슷하죠. 헤어메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바이올렉트라라는 그 마그네슘입니다. 얘는 약품이고요. 자기 전에 한 포씩 먹으면 근육통에도 좋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데 푹 잘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보통은 그 눈아래, 눈떨림을 방지해주는 약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육통을 없애는 데도 좋으니까 어깨 결림 같은 거. 그래서 마그네슘을 꼭 챙겨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돈 주고 당연히 사 먹는 거예요. 내돈내산인데 잠을 좀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2봉지를 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2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따가 자기 전에 1포 먹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연 우리 피터와 필리스가 이 짐 형아를 도와줄 수 있는 건장한 어른을 좀 모시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뒤에 얘기를 잘 모르는데 짐과 보비 또 러브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꼭 아줌마 주책이죠. 저는 그런 러브스토리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좀 가볍게 담담하게 읽으면 되는데 어떤 얘기든 저는 그 러브스토리가 나와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뭔가 짐과 보비가 그러지 않을까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고요.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평범하고 무난한 별탈 없는 일상이 정말 감사한 요즘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